내가 살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자네가 미소 짓는 걸 봤어.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구석의 노인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아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두 가지 명확한 이유로 배제될 수 있어요. 폴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신의 용기에 노인이 놀랐을 거라 생각했다. 구석의 노인, 퍼시가의 미스터리한 죽음. 오늘도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구석의 노인과 폴리 기자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은 사건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할 때마다 킥킥거리며 마치 비꼬듯 끼어드는데 저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폴리 기자는 끝까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노인의 정체. 과연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야기는 끝날까요? 퍼시가의 미스터리한 죽음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폴리 버튼 기자는 리처드 프로비셔 씨와 구석에 있는 노인에 대해 여러 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 노인 자체가 그가 이야기하는 범죄보다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딕은 폴리 기자가 이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ABC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투를 느끼고 있지만 그 질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남자 특유의 어색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했다. 폴리 기자는 딕이 질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ABC 카페의 구석의 노인도 좋아했다. 그래서 리처드 프로비셔 씨에게 여러 번 모호한 약속을 했지만 본능적으로 매일 스트랜드의 노퍼가에 있는 카페로 돌아가 구석에 있는 노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머물렀다. 그 특별한 오후, 그녀는 퍼시가에서 발생한 오웬 부인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노인의 의견을 듣고자 ABC 카페로 갔다. 그 사건은 폴리를 흥미롭게도 당황스럽게도 했는데 사고와 자살, 살인을 놓고 리처드 프로비셔 씨와 수많은 논쟁을 벌였다. 그 사건은 폴리를 흥미롭게도 당황스럽게도 했는데 사고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냐, 아니면 살인이냐를 놓고 리처드 프로비셔 씨와 수많은 논쟁을 벌였었다. 분명히 사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야. 노인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폴리는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석의 노인이 자기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오웬 부인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는군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노인이 웃으며 미스터리를 풀 때 항상 만지작거리는 끈 조각을 쓱 꺼냈다. 그 노파를 누가 살해했는지 알고 싶은가? 마침내 노인이 물었다. 네,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난 아무 의견이 없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무도 그 부인을 누가 살해했는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으니까. 그 영리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의문의 남자를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찰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놀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세워놓은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녀가 끈질기게 물었다. 폴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슬슬 짜증나서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미스터리 같은 건 없다는 당신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퍼시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바로 미스터리죠. 당신도 경찰처럼 그 사건을 풀어내지 못할 거예요. 구석의 노인이 눈썹을 치켜들고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 살인은 아주 영리한 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네. 그가 까칠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살인을 계획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라면 차마 판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대신 그 신사에게 정중히 우리 외무부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을 거야. 우린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이 사건은 정말로 예술적이었어. 토트넘 코트거리 퍼시가에 있는 루벤스 스튜디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적합한 장소였네. 혹시 본 적 있나? 이름만 스튜디오일 뿐 모퉁이에 있는 집의 보통의 방인데 창문이 약간 크고 먼지가 잔뜩 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양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지. 1층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무실이 있고 뒤쪽에는 작업장이 있으며 2층에는 관리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이 있어. 오웬 부인은 가스등과 난방을 제공받고 주당 15실링의 임금을 받으며 건물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일을 했네. 그 건물 관리인이었던 오웬 부인은 조용하고 성품 좋은 여성이었어. 그녀는 적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주머니가 가벼운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 안팎에서 다양한 잡일을 해주고 약간의 팁을 받았네. 오웬 부인의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사치스러운 취향도 없었지. 그녀와 그녀의 앵무새는 적은 임금으로 생활했고 모은 팁은 버크백 은행에 넣어두고 매년 이자를 쌓아갔네. 이 계좌의 푼돈은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났고 미망인인지 미혼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루벤스 스튜디오의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부유한 여자라고 불렸다는 소문이 있어. 오웬 부인과 그녀의 앵무새 외에는 그 건물에서 자는 사람은 없었네. 세입자들의 규칙은 저녁에 방을 나갈 때 관리인의 방으로 열쇠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 그러면 그녀는 이른 아침에 스튜디오와 아래층 사무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불을 피우고 석탄을 나르는 것이었지. 유리 공장의 공장장이 아침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네. 그런 다음 다른 세입자들과 방문자들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습관이었지. 보통 그는 9시쯤 도착해 오웬 부인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봤고 종종 그녀와 날씨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했어. 그런데 2월 2일 그 특별한 날 아침에는 그녀를 보지도 소리도 듣지 못했지. 하지만 건물은 정돈되어 있었고 불도 피워져 있어 오웬 부인이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스튜디오의 세입자들이 하나 둘 도착했고 관리인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하루가 흘러갔네. 밤새 몹시 추웠는데 낮은 더 추웠어. 북동쪽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어 밤새 많은 눈이 내려 땅에 두껍게 쌓였지. 오후 5시, 창백한 겨울 햇빛에 마지막 희미한 빛이 사라졌을 때 화가들은 팔레트와 이젤을 지우고 집에 갈 준비를 했네.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찰스 피트씨였는데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잠그고 평소처럼 열쇠를 관리인 방으로 가져갔어. 그가 문을 열자마자 얼음 같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지. 창문 2개가 활짝 열려 있었고 눈이 방 안으로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는데 이미 바닥에는 눈이 하얀 카페처럼 쌓여 있었어. 방이 어두컴컴해서 처음에는 피트씨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냥을 켰네. 그리고 경찰과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끔찍하고 기묘한 비극이 펼쳐져 있었지. 바닥에는 이미 날리는 눈에 반쯤 덮인 채 오웬 부인의 시신이 엎드려져 있었고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팔과 발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으며 맨발과 그녀의 손은
이미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 방 한구석에는 추위에 웅크린 채 죽은 앵무새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처음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부주의로 일어난 끔찍한 사고라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의사는 너무 늦게 도착했지. 불쌍한 부인은 자기 방 안에서 얼어 죽은 거야. 추가 조사 결과 그녀는 머리 뒤쪽에 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 충격으로 기절해 열린 창문 옆에 힘없이 쓰러진 것이 분명했네. 이후의 일은 영하 5도의 기온이 설명하고 있지. 하벨 형사는 창문 근처에서 오웬 부인의 머리 뒤쪽 다박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철로 만든 가스등 받침대를 발견했지.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싸구려 신문에 실린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네. 버시가의 미스터리한 죽음, 스스로 만든 비극인가 살인인가, 소름 끼치는 기묘한 사건, 충격적인 체포. 당시 일어난 일은 간단했네. 조사에서 오웬 부인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불행한 관리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연루된 혐의로 존경받는 가문의 젊은 남성이 체포됐지. 우선 원래는 단조롭고 규칙적이었던 그녀의 삶이 최근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과거에 그녀를 알았던 모든 목격자들은 지난 10월부터 그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진술에 동의했어. 나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지. 그 변화는 그녀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어. 여기에 그녀의 사진이 있네. 구석의 노인이 폴리 기자 앞에 사진을 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좋은 평판을 듣긴 했지만 그저 평범한 여성이야. 어떤 젊은 남자를 유혹하거나 범죄로 이끌 만한 얼굴은 아니지. 하지만 어느 날 루벤스 스튜디오의 모든 세입자들은 조용하고 존경받는 오웬 부인이 오후 6시에 화려한 모자와 모조 아스트라칸으로 장식된 망토를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 살짝 벌어진 망토 안으로 금목걸이도 보였다고 했어. 세입자 화가들은 단정했던 부인을 비웃으며 뒤에서 쑥덕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로 루벤스 스튜디오의 관리인에게 변화가 찾아오면서 음모는 더욱 짙어졌지. 그녀는 매일 사치스러운 드레스를 사입고 나타나 세입자들과 이웃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녀의 일에는 소홀했으며 그녀가 필요할 때는 항상 외출 중이었지. 그러니 루벤스 스튜디오 세입자들 사이에서 오웬 부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어. 그들은 상황을 따져보기 시작했고, 그린 힐이라는 젊은 청년이 8번 스튜디오에 들어온 후부터 성실했던 관리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왔어. 시기까지 거의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은 저녁까지 머무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작업 때문에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웬 부인과 아서 그린힐이 토트넘 토트거리에 있는 감비아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유리 공예 작업가가 목격하면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네. 카운터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그 작업자는 특히 계산할 때 오웬 부인의 지갑이 열렸다는 데 주목했지. 저녁 식사는 송아지 고기 커틀릿, 디저트, 커피, 리큐어 등 무척 호화로웠어. 마침내 두 사람은 즐거운 모습으로 레스토랑을 떠났고 젊은 그린힐은 고급 시가를 피우고 있었네. 이런 수상한 행동은 조만간 루벤스 스튜디오의 집주인 올맨 씨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새해가 지난 한 달 후 그는 별다른 경고 없이 그녀에게 일주일 안에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어.
오웬 부인은 제가 통보했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올맨 씨가 조사에서 증언했지.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으며 최근에는 그저 할 일이 필요해서 일한 것뿐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자신을 돌봐줄 많은 친구가 있으며 자기를 잘 이해해줄 사람에게 남길 작은 재산이 있다고 덧붙였네. 하지만 6번 스튜디오의 세입자인 베드포드 양은 그날 오후 6시 30분에 열쇠를 관리인 방으로 가져갔을 때 오웬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봤다고 말했지. 관리인은 위로를 거부했고 베드포드 양에게 문제를 말하려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24시간 후 그녀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네. 검시관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고 불행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였던 젊은 그린힐 씨에 대해 조사하도록 존스 형사에게 지시했지. 형사는 버크백 은행까지 조사를 확대했네. 그는 올맨 씨와 면담 후 오웬 부인이 예금해둔 돈 약 800파운드, 즉 25년간 저축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존스 형사의 적극적인 조사 결과 석판 인쇄공인 아서 그린힐 씨가 퍼시가의 루벤스 스튜디오 관리인인 오웬 부인 사망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보가의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됐네. 그 치안판사의 조사는 내가 불행히도 놓친 몇 안 되는 흥미로운 재판 중 하나였어. 라고 구석에 앉은 노인은 긴장한 듯 어깨를 떨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도 나만큼 잘 알다시피 젊은 피고인의 태도가 치안판사와 경찰에게 얼마나 나쁜 인상을 줬는지 새로운 증인이 나올 때마다 그의 입장은 점점 더 불리해졌어. 그는 잘생겼지만 다소 거칠게 생긴 젊은이였고 정말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끔찍한 코니크 억양이 있었지. 하지만 그는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고 말할 때마다 말을 더듬었으며 반복적으로 엉뚱한 대답을 했네. 그의 아버지가 그의 변호사로 나섰는데 거친 외모의 나이든 남자로 런던 변호사라기보다는 시골 변호사처럼 보였지. 경찰은 석판 인쇄공에게 꽤 강력한 혐의를 제기했어. 하지만 의학적 증거는 새로운 것을 밝혀내기엔 부족했네. 오웬 부인은 추위에 노출되어 사망했으며 머리 뒤쪽의 상처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사망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 검시관은 그녀가 죽은 지 1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 12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네. 찰스 피트 씨가 불행한 여성을 발견했을 때 방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어. 오웬 부인이 낮 동안 입었던 옷은 의자 위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옷장 열쇠는 드레스 주머니에 있었지. 문은 약간 열려 있었지만 두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장틀 줄이 끊어져 있었는데 밧줄로 매우 정교하게 고정되어 있었네. 오웬 부인은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였고 판사는 이 상황을 증거로 사고라는 가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긴지 언급했지. 영하의 온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옷을 벗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진수로 버크백 은행의 출납 직원이 나와 오웬 부인이 은행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했네. 그때가 대략 1시쯤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 오웬 부인이 방문해 계좌 잔액 827파운드를 수표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는데 조카와 함께 살기 위해 해외로 갈 예정이라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니 조심하고 부수하게 사용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며 바로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납 직원의 증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어. 왜냐하면 부인의 방에서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은행에서 오웬 부인에게 건네진 지폐 중 2장이 그녀의 미스터리한 죽음 당일 아침에 젊은 그린힐에 의해 현금화되었네. 하나는 그가 웨스트엔드 의상실에서 양복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됐고, 다른 하나는 옥스퍼드가의 우체국에서 교환됐지. 그 후 젊은 그린힐과 오웬 부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모든 증거가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었네. 그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모든 증언을 들었는데 그의 뺨은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진 듯 보였으며 반복적으로 혀로 입술을 핥았지. 2월 2일 새벽 2시에 버시가와 토트넘 토트거리 모퉁이에서 피고인을 보고 그와 대화했다고 이 18 경찰관이 증언할 때 그린힐은 거의 기절할 뻔했네. 경찰의 주장은 관리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강도를 당했으며 젊은 그린힐이 그 여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였어. 게다가 그가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루벤스 스튜디오 근처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네. 그린힐은 그날 밤 자신의 알리바이를 설명했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 그는 오웬 부인이 그의 고인이 된 어머니의 친척이라고 주장했지. 그는 석판 인쇄공이었고 여유 시간이 많아서 부인을 모시고 이곳저곳을 놀러 다녔다고 했네. 그는 여러 차례 부인에게 허드렛 일을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오웬 부인은 오웬이라는 다른 조카에게 이용당하고 있었고 그에게 많이 휘둘렸던 것 같다고 했어. 조카는 부인의 선량함을 온갖 방법으로 이용했고 여러 차례 버크백 은행에 있는 그녀의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러나 검찰이 오웬 부인의 조카라는 오웬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 신문을 했을 때 그린힐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사실 본 적도 없다고 인정했네. 그 조카라는 작자는 마음씨 좋은 부인에게 얹혀 살았지만 그녀는 항상 루벤스 스튜디오의 모든 세입자들이 퇴근한 후 그녀가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녁에만 그녀를 보러 갔다고 했어. 취한 판사와 변호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진술이 버크백 은행 출납 직원과 오웬 부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대한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모르겠군. 나는 조카와 함께 살기 위해 해외로 갈 예정이고 조카에게 집을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라고 그 불쌍한 여인이 말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린힐은 긴장하고 종종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했지만 런던에 조카가 있으며 부인을 보러 자주 찾아온다고 주장했어. 어쨌든 살해된 여인의 말이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 않나. 그러자 그린힐 씨의 아버지가 이 일을 제기하며 조카가 2명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고 판사와 검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오웬 부인의 사망 직전 저녁에 그린힐은 그녀와 함께 극장에 갔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녀의 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어. 그가 그녀를 떠나기 전 새벽 2시에 그녀는 그에게 10파운드를 선물하며 아서 나는 너의 친척이니 이 돈을 선물하고 싶어. 네가 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비리 가져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했지. 그녀는 초저녁에 다소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나중에는 기운을 차린 것 같다고 하더군. 그녀가 자신의 조카나 돈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나요? 판사가 물었어. 젊은이는 망설였지만 아니요. 그녀는 오웬이나 돈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네. 내가 기억하기로 구석의 노인이 덧붙였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재판은 그쯤 휴정이 선언되었어. 하지만 치안 판사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지. 그린힐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나갔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린힐 씨의 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을 지을 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지. 아들을 대신해 검시 담당자와 한두 명의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오웬 부인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것으로 알려진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질문을 했다고 했어. 그는 아침에 세입자들이 스튜디오에 왔을 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걸 중요하게 강조했어. 그는 부인이 극장에 가기 위해 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치장을 해야 하는 저녁에 집안일을 미리 해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네. 그러니까 그는 부인이 아침에 건물을 정리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이는 검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검찰은 즉시 반박했어. 그녀가 일을 마친 후 아침 9시에 눈이 방 안으로 들이치는 열린 창문 옆에서 옷을 벗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냐면서. 이제 그리닐 씨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위한 확실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데려와야 했어. 만약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2시 이후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살아있는 부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는 유능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판사는 아들을 위한 그의 열정적인 노력에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꼈던 것 같아. 그는 일주일간 재판 휴정을 허락했고 그리닐 씨 아버지는 만족한 것처럼 보였네. 그 사이 신문들은 버시가의 미스터리에 대해 보도하며 거의 모든 주제를 다뤘어. 자네도 알다시피 수많은 논쟁이 있었네. 사고일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 아니면 살인 사건일까?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닐 재판이 재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몰려들었지. 그리닐은 전보다 밝아 보였고 그의 아버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인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루벤 스튜디오 맞은편 와이가에 있는 가게 주인은 2월 2일 아침 8시에 가게 창문을 정리하던 중 평소처럼 스튜디오 관리인이 무릎을 꿇고 머리와 몸을 숄로 감싼 채 앞 계단을 청소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 그의 남편도 오웬 부인을 보았고 홀 부인은 남편에게 우리 가게는 타일로 된 계단이라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 닦지 않아도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했네. 제과점주인 홀 씨는 이 진술을 확인해 줬고 그린힐 씨는 승리를 예감하며 퍼시가의 마틴 부인을 세 번째 증인으로 세웠지. 그녀는 2층 창문가에서 7시 30분에 관리인이 현관 밖에서 매트를 털고 있는 것을 보았어. 이 목격자가 오웬 부인의 차림새에 대해 묘사한 내용은 머리에 숄을 들은 모습을 봤다는 홀 부부의 증언과 일치했네. 이후 그리닐 씨의 변론은 쉬워졌지. 그의 아들은 그날 아침 8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증언할 수 있었으니까. 그날은 몹시 추워서 아서는 온종일 난로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 오웬 부인은 그날 오전 8시 이후에 살해당했는데 그 시간에 세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니 그는 오웬 부인을 살해할 수 없었어. 그러니 경찰은 다른 곳에서 범인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웬 부인이 끔찍하고 불운한 사고를 당했거나 아마도 그녀 스스로 비극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의견에 굴복해야 했네. 최종적으로 젊은 그리닐의 석방이 결정되기 전에 한두 명의 증인이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유리공장의 감독이었어. 그는 오전 9시에 루벤스 스튜디오에 도착해 온종일 일했지. 그는 그날 복도를 지나가는 특별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거든요.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누구나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경찰은 오웬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젊은 그리닐이
그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네. 나는 젊은 석판 인쇄공이 지안판사 조사에서 불안해했던 이유를 밝힐 수 있지만 경찰의 일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아. 왜 내가 알려줘야 하지? 그린힐은 앞으로도 부당한 의심으로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린힐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가 얼마나 끔찍한 궁지에 빠질 뻔했는지 알고 있지. 젊은이는 그날 아침 거의 5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이미 떠나서 그는 집까지 걸어가야 했거든. 그는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햄스테드 주변을 헤맸네. 퍼시가의 제과점 주인이 오웬 부인이 홀로 몸을 감싸고 무릎을 꿇고 앞 계단을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해보라고. 게다가 그린힐 씨는 종가에 있는 베드포드길에 작은 사무실을 둔 변호사였어. 그녀가 죽기 전날 오후 오웬 부인은 그 사무실에 가서 젊은 석판 인쇄공 아서 그린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네. 그 유언장을 부친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절차에 따라 증명됐을 것이고 아서 그린힐을 교수대로 끌고 갈 뻔한 사슬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의 고리가 추가됐을 거야. 젊은이가 창백해졌던 거 기억하나? 그가 집이라는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 살해된 여성이 살아있었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그가 얼마나 피가 말랐을지 상상이 되나. 내가 살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자네가 미소 짓는 걸 봤어.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구석의 노인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지안 판사가 아서 그린힐을 석방한 후 사람들은 버시가의 미스터리가 스스로 만든 비극이거나 사고였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요, 폴리 기자가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2가지 명확한 이유로 배제될 수 있어요. 폴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신의 용기에 노인이 놀랐을 거라 생각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구석의 노인은 약간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우선 돈 문제예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까지 추적된 돈이 더 있나요? 5파운드 지폐 한 장도 없었네. 노인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 돈은 모두 전시회 기간 동안 파리에서 현금화되었고 호텔이나 작은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조카는 영리한 악당이었군요. 그렇다면 조카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가? 왜 의심해야 하죠? 누군가는 그 건물을 잘 알고 있어서 한낮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낮에? 그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아침 8시 30분 이후 언제든지요. 그래서 자네도 쇼를 두른 관리인이 현관 계단을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믿는 건가? 하지만 자네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훈련했음에도 루벤스 스튜디오에서 꼼꼼하게 모든 정리를 마치고 불을 피우고 석탄을 나른 사람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 혹독한 추위가 그 일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동안 말이야. 오웬 부인이 죽을 때까지 그녀의 존재가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성공한 범죄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범죄가 저질러진 시간을 경찰이 알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 기억한다면 리젠트 공원 살인 사건의 중요한 단서도 범행 시각이었지. 이 경우 조카는 그러니까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설령 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젊은 그린힐만큼이나 확실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살인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구석의 노인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자네도 조카를 인정했으니 아마도 그는 선량한 여인에게 얹혀 사는 건달일 수도 있겠지.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돈을 버크백 은행에 맡기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설득했을 거야. 그런 계층의 여인들은 종종 영국 은행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녀는 돈을 인출했어. 부인이 당장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물론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젊은 남자에게 자신의 돈을 남기고 싶어 했겠지. 그 젊은 남자는 부인의 호감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조카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애원했어. 그들은 다투게 되었고 불쌍한 여자는 눈물을 흘렸으며 저녁에 극장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잠깐이나마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거야. 새벽 2시, 젊은 그린힐은 그녀와 헤어졌고 2분 후 조카가 문을 두드렸지. 그는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며 건물 안 어딘가에 잠자리를 부탁했을 거야. 마음씨 좋은 여자는 스튜디오 중 한 곳의 문을 열어주며 소파를 제안했고 돌아와 조용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겠지.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얘기야. 조카는 몰래 부인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가 잠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는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했어. 겁에 질린 그녀는 비틀거리며 가스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진 거야. 조카는 그녀의 열쇠를 찾아 800파운드를 몽땅 차지했고 그 후 사건 현장을 그럴듯하게 연출한 건 가히 전제적이라 할 수 있지. 아무런 몸싸움의 흔적도 없고 범죄 현장 주변에는 끔찍한 흔적도 없었어. 오직 열린 창문과 매서운 북동풍 그리고 무섭게 내리는 눈은 죽은 자만큼 조용한 공범들이었지. 그 후 살인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집안일을 하면서 오웬 부인의 존재가 들키지 않도록 조치했어. 그는 먼지를 털고 청돈했지. 그리고 몇 시간 후 심지어 부인의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쇼를 두른 채 이웃들이 오웬 부인이라고 믿게끔 대담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거야. 그런 다음 부인의 방으로 들어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조용히 그 방을 떠난 거야. 그가 목격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는 분명 두세 사람에게 목격되었지만 그 시간에 한 남자가 건물을 떠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고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어. 게다가 그는 얼굴 아랫부분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거야. 그 조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나요? 그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 경찰이 그를 찾고 있고 언젠가 그를 찾게 되면 사회는 이 시대의 가장 영리한 범죄자를 제거하는 셈이 되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폴리 기자도 침묵했다. 선명하지 못한 기억 하나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 기억은 그녀의 내리를 맴돌며 신경 쓰이게 했는데 그 기억은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끔찍한 범죄와 관련해 그녀가 기억해야 할 것만 같았다.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비극적인 미스터리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저 구석에 있는 잘난 척하게 좋아하고 비꼬게 좋아하는 허수아비를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큰 뿔테 안경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난 손이 테이블 위로 보일 듯 말 듯 꼼지락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른 손가락이 지루한 끈으로 만든 매듭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손가락이 세상에 존재할지 궁금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폴리는 기억해냈다. 모든 것이 그녀 앞에 짧고 명확하게 번개처럼 번쩍였다.
오웬 부인이 열린 창문 옆 쌓인 눈 속에 죽어 누워있는 모습과 부러진 창틀을 누군가 끈으로 묶어놓은 장면. 그녀는 임시 창틀줄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젊은 그린힐이 풀려난 후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였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두기 위해 매듭이 사용되었고 창문은 열린 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창틀에서 발견된 끈을 보고 여러 상황을 추론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중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범인이 선원이라는 것이었다. 창틀을 고정한 매듭이 너무나 훌륭하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상 속에는 그 손가락들이 보였다. 2배로 긴장한 그 손가락들이 두려움으로 흥분해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 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강력한 습관으로 매듭을 만드는 장면까지. 마른 손가락들이 그 끈을 가지고 꼼지락거리며 매듭을 하나씩 묶어가는 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훌륭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녀는 구석의 노인을 쳐다보지 못한 채 말했다. 매듭을 묶는 습관을 고치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마침내 폴리는 고개를 들 용기가 났다. 하지만 구석은 비어 있었고 테이블 너머 유리문을 통해 그가 방금 몇 푼의 동전을 놓고 간 곳에서 그녀는 그의 트위드 코트 자락과 기이한 모자 그리고 여위고 쪼그라든 그의 모습이 빠르게 거리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폴리 버튼 기자는 며칠 전 리처드 프로비셔 씨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구석의 노인을 볼 수 없었다.